7월 1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 측이 성추행 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장례위 측은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인의 공과가 여과 없이 그대로 평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는 자신을 향한 2차 가해 조사를 위해서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일부 네티즌은 특정 인물을 고소인으로 지목하고 사진 등을 유포하기도 했죠. 오늘 정치권에선 수사정보 유출 관련한 공방도 뜨거웠는데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 반장, 어제 신 반장이 예고했던 대로요.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조연설로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걸 네. 두 축으로 해서 네. 향후 5년간 160조 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남아요? 네, 190만 개의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네. 신 반장이 소개할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 얼마죠? 8,720원으로 결정됐죠? 네, 맞습니다. 네. 1.5%가 네. 인상된 건데요. 인상률로만 보면 네. 역대 최저치입니다. 가장 낮은 지금 수치죠.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한 변수가 있긴 했지만 그렇죠. 노동계에서는 좀 참담하다 이런 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영계 쪽도 동결을 원했는데 섭섭하다 이런 반응이고요. 원래 경영계는 삭감을 또 그렇죠. 주장하기도 했죠. 일단 노동계의 반발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어가죠. 네. 갑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오늘부터는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통합당 쪽에서는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서울시 비서실 차원에서 무마했다는 의혹, 또 고소 수사 상황이 박 시장에게 곧바로 전달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1970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박원순 시장. 50년 만에 한줌 재가 되어 고향 창녕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가를 둘러본 뒤 유언에 따라 부모님이 누워 계신 곳 옆에 자연장 형태로 안치가 됐습니다. 자, 박 시장의 마지막을 배웅했던 박홍근 의원. 자, 고인의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껴안고 가겠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이 고인이 스스로를 내려놓은 이유를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은 건 아닐까, 던진 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인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는 이 고소인의 상처를 제대로 헤아리는 일은 극선무다.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어떤 2차 피해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애도의 시간은 가고 소위 진실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고소인 측에서는 이 피해자가 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자,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후 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젠더 특보를 신설하는 등 이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명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다짐을 했죠. 자, 그러나 이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에서는 피해자의 이 피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자,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 서울시청 내부에서 그러한 제보가 들어온다며 고소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동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이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자, 하지만 서울시 내에 있는 관련 부서, 인권과나 조사과, 감사과 등엔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한 기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 박 시장이 숨진 이후 자체적으로 비서실을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통상 비서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시장의 시정 활동을 위해 선발된 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죠. 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소위 정무 라인 내에서 이게 멈춘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은요.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고소인 측에서는 고소와 동시에 이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박 시장에게 이 수사와 관련한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먼저 살펴볼 것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이겠죠. 자,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는 했으나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입니다. 자, 청와대에 보고를 했으니 청와대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자, 강민석 대변인,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관장의 신상과 관련된 것이니까 서울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서울시는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 시장의 피소 사실은 박 시장이 출근하지 않았던 9일 언론 보도를 보고 파악을 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당은 이 대목을 고리로 해서 이 청와대와 여당, 여권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고소 직후 수사 상황이 경찰 수뇌부와 이 청와대를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경찰 역시 지금 이 사건의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랍니다. 통합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수사 사항 유출, 또 서울특별시 장의 이 적절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전 과정을 살펴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좀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고인의 공과 업적, 헌신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이 성추행의 피고소인이란 점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40년 지기 친구이면서 동시에 공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심정이 묻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분담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 또 기강 해이와 관련해 기강을 잡아야겠다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인데요.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쳤던 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울시 방조 수사 상황 누설 총공세 퍼붓는 통합당입니다. 네. 자, 속보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단 연합뉴스가 이제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이런 보도인데, 그러니까 그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그 전직 비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서울시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관련 내용을 박원순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일단 보도를 했고요. 관련한 이제 보도가 몇 개가 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그 연합뉴스 보도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사실이다 아니다 단정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진상조사가 좀 이루어지면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속보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관련한 내용 간단히 얘기했고요.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박 시장을 추모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전 비서가 문제 제기를 한 데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죠. 네, 박원순 장례위가 어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요. 추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희는 고인께서 평생에 걸쳐 꿈꿔왔던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를 했을 때 재고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입장문에서는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고인의 공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를 전했죠. 장례위원회 측이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발표를 좀 유보하는 이제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드디어 입장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통합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뭐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거의 총공세 수준이죠, 고 반장. 네, 통합당은 이 서울시가 이 고소인의 호소를 묵살하고 방조했다는 의혹, 또 고소 사실이 경찰과 청와대를 통해 이 박원순 시장 측에 곧바로 전달됐다는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찰이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이자 검찰로 송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 절차도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요,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최 반장. 네, 오늘 종일 화제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발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홍준표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검경이 수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서 채홍사가 뭐냐면요. 조선시대 연산군 때 여성을 뽑기 위해서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뜻합니다. 이러니까 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러니 이분의 입장에 거부감이 많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한때 보수 정당의 대선 주자까지 했던 사람이 떠도는 소문을 입에 담는 것을 넘어서 글로 남기기까지 하다니 이분의 내심은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화제보다는 이제 논란 쪽에 가까운 이제 홍 의원의 발언이었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래도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아까 이제 최 반장 발제에서도 잠깐 봤지만요.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어제 김혜영 최고위원이 사과를 한 데 이어서 박용진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선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선 충격적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희정 오고돈 사태에 이어서 국민들의 실망이 적지 않다면서 지금은 고통받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요, 소셜 미디어에 역시 또 올린 글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답하신 것 아닐까라면서 이 고인의 유지는 더 이상 고소 내용의 진위 공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적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런 내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이 네. 되는 대목인데 이 기자회견 내용에서 어제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에서 등장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네. 침실이나 속옷 등의 표현을 언급하면서 이 언어의 상징 조작에 의한 오해의 가능성 뭐 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 시장의 최측근이죠. 고인에 대한 감정이 좀 남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성추행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시 또 부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기도 한데요. 자, 아무튼 논란 일자 윤 의원은 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공간에 근무하면서도 이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또 박 시장이 고인이 되기 전에 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글을 재차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갑작스런 공백 사태가 빚어졌고요. 지금 이제 시장 대행 체제로 내년 4월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시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대목이 박원순 전 시장이 좀 이렇게 지켜왔던 그린벨트 정책이 유지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죠. 이런 가운데 25개 서울구청장들이 오늘 기자회견인가요?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박 전 시장의 정책을 차질 없이 끌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오늘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이 박원순 시장의 업적 등을 거론하면서 그가 시장으로 재임했던 9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바꾼 기간으로 기록되어 마땅하다라고 이 고인을 추모하면서 박원순 시정 철학은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 가치는 유지 발전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최대한의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서울시 차원의 정책과 사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 개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들은 시장과 구청장이라는 공적 책임의 한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사회적 논란인 사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 반장, 지금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 중에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소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 25명 가운데 네. 미래통합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포함해서 12개 구청장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입장문에는 25개 모든 구의 이 구청장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최 반장,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성명서 제목이 추모 2차 가해 갈등을 넘어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인데요. 그러니까 현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향해서는 이제 고인을 잘못 보좌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사전에 몰랐다면 불찰이 크고 또 사실이나 정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죄책감이 들게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이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만전에 기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간부급 검사가요,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검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입니다. 자신의 이 소셜미디어에 박원순 시장과 본인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 내가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라는 질문에다가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라고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질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발인 이래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며 2차 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 측의 기자회견을 연 것을 겨냥한 발언인데 이러한 주장 역시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아까 이제 홍준표 의원 발언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곳곳에서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자, 그렇고요. 그 경찰이 박 전 시장을 저희가 이제 박 시장이라고 그랬다 박 전 시장을 좀 헷갈리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편하게 그냥 얘기하고요. 일단 저는 박 전 시장을 얘기할게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그 여성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오늘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조사는 2차 가해 행위와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요. 박 전 시장을 고소를 했던 지난 8일에 이어서 두 번째 경찰 출석인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 대한 그동안의 2차 가해와 관련된 조사였다고 합니다. 대리인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과 허위사실 유포 등 무분별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이미 경찰에 접수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한 조사가 오늘 진행이 된 거고 특히 이 온라인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이라고 알려진 문건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포자를 좀 찾아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고소인의 얘기를 듣고 이 조사의 범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반장, 그리고 경찰인가요? 경찰이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이나 피고 수사건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고요. 변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통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고 변사 사건과 관련이 되는 내용 외에는 확인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어제 끝났지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관련한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죠. 특히 통합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공방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일단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할게요. 통합당 박원순 의혹에 청문회 특검 국조 등 파상 공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든다는 야심찬 구상이 담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장님, 뉴딜 정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설마 그거 모를까봐 지금.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뉴딜이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을 때 대공황 때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규모 당시에는 이제 토목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부터 코로나 뉴딜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얘기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외우셨고, 그럼 TVA는 뭔지 아시나요? 테네시 댐 그건가요 혹시? 네, 오랜만에 소환된 박 부장입니다. 이 회의가 4월 22일자니까요. 한창 국내 코로나 사태가 절정일 때였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인 코로나 뉴딜이 필요하다는 아주 지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오갔더랬죠. 자, 이 박 부장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물론 이 박 부장 때문은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대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정부의 하반기 역점 과제로 문 대통령이 직접 기조연설도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이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구축 등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이 담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등 총 10가지 대표 간판 사업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 정부 임기 안에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승부수입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이 당정 추진본부장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세부 보고가 있었는데요. 홍 부총리 역시 한국판 뉴딜을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 충격, 소득 격차, 복지사회 사각지대를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더 두터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 주체들의 보건력을 강화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사업 핵심 인재를 갖다가 양성하는 등
사람 우선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포용적인 사람 투자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상당히 역동적인 브리핑이죠. 자, 청와대는 이번 행사가 정부 주도의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도록 꽤 신경을 썼습니다. 노사, 민, 당정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력 결집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화상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각각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설명했습니다. 그린 뉴딜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 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와 그리고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친환경 기술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에 나와 있는데요. 모여진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데이터댐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판 뉴딜 정책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기 알맹이가 다른 뉴딜 카드를 꺼냈는데요.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 사회 간접 자본 SOC에 대한 민자 유치 확대를 핵심으로 이 도로, 다리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 방식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면 역시 녹색 성장입니다.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녹색 도시를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국 녹색도 뉴딜도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알게 모르게 뉴딜 정책 폈습니다. 과학기술과 IT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창조경제, 이른바 스마트 뉴딜 정책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천명했었는데 도대체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뭔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창조 경제는 과학 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과거 토목사업 위주로 진행된 뉴딜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21세기형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혁신 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죠. 이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백은 교수 이렇게 지적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교육 방식부터 해서 제도나 법 등 구조를 바꿔야 하죠. 그런데 주로 디지털 인프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이건 관성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이 부상하면 우리도 육성하겠다는 베끼기식의 정책이 되풀이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없이 당시에 유행하는 특정 산업에 치중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이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자, 정책 목표 시점이 2025년입니다. 총 투입되는 예산 중에 절반이 다음 정권 몫인 만큼 지속 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공개했죠. 오늘 오후에 직접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생중계로 저도 이제 봤어요. 아까 이제 같이 봤는데 고반장 어떤 내용이에요? 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요? 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 대회를 가진 건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2025년까지 모두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나름이 원대한 밑그림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또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요,
불평등에서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대 축인 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분야 10대 대표 사업도 발표를 했는데요.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등 이런 사업들인데요. 이 데이터댐은 아까 네이버 한성숙 대표가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터댐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서 쓸모 있는 정보로 재구성한 집합 시스템인데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이곳에 모인 데이터는 네이버의 온라인 가게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시는 전국의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분들께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도구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도구를 잘 쓰신 사업자분들의 매출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예는 수소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수소차, 드론 택시 등 미래의 모빌리티 기술과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신 반장에 따르면 16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25년까지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야, 그럼 전례 없는 예산 투입인데 그 예산 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해서 총 160조인 거고요. 이 국고 114조 원만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6월에 밝혔던 것보다 38조 원이나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5년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크게 두 시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디딤돌 마련기라고 해서 국비 49조 원을 투입을 하고요.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나머지 65조 원 규모를 추가 투자해서 앞서 추진한 뉴딜 사업이 안착해서 새로운 성장 본궤도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신 반장, 최근 통과된 3차 추경에서도요. 네. 거기도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편성이 됐죠. 4조가 좀 넘죠. 네, 4조 8천억 원입니다. 정확히. 네. 다만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각종 예산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졸속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3차 추경 심의가 한창이던 지난 1일에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한마디 한 적도 있었습니다. 추경 심사면은 예결 소위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정성호 위원장이요, 이 불경죄에 찍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인즉슨 이명박 정부 때는 각 부처에 녹색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과를 만들어주고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라는 이름이 들어간 과를 만들어줬다. 온갖 예산이 창조경제 예산으로 둔갑을 했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판 뉴딜을 마치 예산 확보에 맞는 키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이 꼭 그런 경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예전에 보면은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요. 사실 이제 별반 관련이 없는데 그쪽 예산으로 이렇게 쫙 포장을 하면은 프리패스되는 무사 통과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이제 왕왕 있어 왔기 네. 때문에 정성호 위원장이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지난 3차 추경 이 국회 속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결소위 이 속기록을 좀 보니까 아파트 스마트 가스 계량기 설치 사업에 대한 이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놓고 의원들 간의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료가 그린 뉴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어서 기재부 관계자가 맞습니다. 이거 그린 뉴딜의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거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성호 위원장이 그린 뉴딜만 붙이면 다 오케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따끔히 지적을 한 게 이 속기록에 담겨 있고요. 결국 해당 사업은 20% 정도가 삭감된 282억 원이 최종 편성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특히 꼼꼼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신반장이랑 얘기했지만은
1.5% 오른 8,720원으로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결정이 된 거죠.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에 정부 네.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1.5% 인상하는 공익위원들이 낸 안인데요. 이 표결에는 사용자 위원 7명, 또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해서 찬성 9표, 반대 7표 채택됐습니다. 자,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컸는데요. 민주노총은 회의에 아예 불참했고요. 한국노총 측 위원들도 회의 중에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극복해야 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서 이런 그 위기 상황을 갖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노사 그다음에 공익위원들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상태는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역사 속에서 결국 공익위원들도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익위원단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퇴장을 했고, 향후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체성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오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는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다만 장관 고시 전에 만약에 노사 양측이 의의를 제기하면 재심 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닥치긴 했지만요. 사실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을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뭐 아까도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 네. 정말 이제 예상치 못했던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는 그 최저임금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졌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뭐 이 자리에서만 벌써 한 4번째 전하는 소식이에요. 뭐 거의 반성이 없는 이제 나라라서 어떻게 보면 좀 입만 아프기도 한데. 일본이 방위백서에서요, 최 반장,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다면서요. 네, 저도 입이 너무 아픈데 얘기하지 말까요? 그냥? 아니, 이게 해야 돼요, 최 반장. 할까요? 네, 아직 젊잖아요, 최 반장. 네. 일본 정부가요, 이 강요회의를 열고요, 2020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쿠릴 4개 섬을 자신의 북방 영토로 규정을 하고, 이 독도의 일본식 명칭이죠. 다케시마 문제가 뭐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서 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건 2005년 이후 벌써 뭐 16년째인데요. 자,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뭐 각각 주한 일본 대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자,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방위백서에 담긴 좀 새로운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북한이 일본을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본 정부가 이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5월 이후에 북한이 3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 빠르게 발전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큰 위협이다라고 기술을 했고요. 근데 왜 이런 기술을 처음으로 넣느냐? 지금 아베 내각이 공격 조짐이 확인되면 자위대가 먼저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북한에 대한 위기감을 좀 고조시켜서 이런 데 좀 여론전을 하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속보들 들어온 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해서는요,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낸 게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여가부가 미투 운동이라든지 성범죄 근절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왔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조금 전에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속보 하나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이게 어디죠? 한겨레 신문 보도였던가요? 네, 한겨레 신문 보도였죠. 네, 맞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최측근 인사들이 설립한 신생공연기획사가 정부 용역을 집중적으로 수주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죠. 한겨레 맞죠? 예,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한 유감을 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청와대가 내놨습니다. 네, 내일 뭐 청와대가 한겨레가 뭐 추가 보도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청와대 쪽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보 두 가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관심은 내년 재보궐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뭐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누가 참신한 인물일까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는데 최수연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수연 기자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정치와 수연, 최수연 기자입니다. 네, 영상 감사합니다. 네, 쉽고 재미있게 정치 이야기를 풀고 싶은 최수연 단장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시작합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여의도 차르,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부터 전일보육 등등등 정치권의 화두를 먼저 선점하면서 눈길을 끌더니 이번에는 재보궐 이슈를 빠르게 들고 나왔죠. 아무래도 정가에서 킹메이커로 통하다 보니까 선거 관련 발언들이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통합당 상황에서 갑자기 백종원 씨 좀 괜찮지 않냐? 이 말 한마디로 화두에 올려서는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즉각 반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은 백종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돼야죠. 예전에 원희룡은 잊으십시오. 저는 그거 뭐 굉장히 새겨듣고 있는데 분발하라.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정권 재탈환 불가능하다. 더 노력하라. 이런 메시지를 저는 해석하는데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관훈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시작부터 대선 주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대신 질문을 해볼게요. 위원장님, 안철수, 김동연, 홍정욱 전 의원 등 이런 대선 주자로 좀 어떻게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거론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몇 분은 제가 상상컨대 그런 소위 욕망을 갖고 있지 않나. 속 시원하게 말을 잘 안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윤석열 총장은 좀 어때요?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참신하고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다만 다음 선거에 대해서는 자신을 보였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여당은 필패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비교적 좀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 김종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 한때는 멘토와 멘티 사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 대표가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김 대표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견해 차이로 점점 멀어졌고요. 네, 안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고 또 김 대표가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선 거센 공방이 오가면서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 이제 인터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낡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그리고 또 낡은 방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죠?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정치는 조반장님.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인연이 또 악연이 됐다가도 또다시 인연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영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기가 치열합니다. 이렇게 본격 레이스가 치열해지는 곳 국회에도 있는데 바로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입니다. 이낙연, 김부겸 후보들 나와 있고요. 본격적인 당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토론에 축사를 하면서 당원들을 만났고요. 김부겸 후보는 이번 주 지역 순회 일정에 나서는데 울산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청을 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전략이 살짝 달라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나 재보궐 공천 등 민감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죠. 특히 재보궐의 대응이 차기 대표의 가장 큰 숙제가 된 상황. 이 후보는 입장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김부겸 후보는 조금 더 빨리 선명한 발언들을 내세우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당원 동지들의 견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당헌 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러니까 당원에는 후보 선출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당원의 견해에 따라서는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오늘 기자들 질문이 좀 쏟아졌는데 일단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 듯 말 듯 좀 본 듯 만 듯 하죠? 확 달라진 눈매, 바로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비포 앤 애프터 보니까 좀 아시겠죠? 지난주에 휴가를 쓰고 업무에 복귀한 모습이 지금 화제입니다. 휴가 중에 안검하수, 그러니까 눈꺼풀 처짐 시술을 받은 건데요. 평소에 눈이 조금 처져서 눈을 좀 뜨고 다녀라 이런 농담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일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 이 수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받았던 바로 그 수술입니다. 정동영 전 대표도 받았고요. 확실히 보면 이미지가 확 달라지죠. 연예인 중에서도 전진, 신동 씨 등이 받았다고 합니다.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잘 떠지지가 않아서 눈의 중심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정을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유명인들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지사가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단장의 일환이냐 이런 의문들도 나오는데 일단 원지사 측에 제가 직접 물어봤고요. 성형 목적이 아니라 명확히 의료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눈이 뚜렷해진 만큼 국민을 향한 시야도 더 커지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선급 재보궐 준비한다는 김종인의 전략은? 네.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요.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최 반장,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입장문을 냈다고요? 네, 그동안 통합당 측에서는 왜 그동안 성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시정의 차질을 빚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시켜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전체 이 지역위원회 인사들의 성비위와 관련한 일제 점검을 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들은 이와 함께 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 관련한 그런 발언에 질문이 좀 많이 있었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기자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그런 대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뭐 그동안 이제 논란이 좀 됐고 또 화제도 됐지만 논란도 됐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오늘 대선 주자에 관한 발언은 상당히 좀 아끼는, 그러니까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긴 한데 또 토론회 시작 때부터 이제 관련된 질문은 좀 많이 쏟아 그렇죠. 나왔습니다. 뭐 앞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당 밖에 이 대선을 권고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뭐 언급을 했었다 보니까 그 인물이 대체 누구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건데요. 뭐 질문에 거론되는 주자들 뭐 이름들까지 뭐 쭉 이제 뭐 나열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김종인 위원장이 확답은 피했습니다. 뭐 아까 뭐 최소연 반장 발제에서도 보셨듯이 그중 몇 분은 상상을 하건대 그런 욕망, 뭐 그러니까 대권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했고요. 뭐 아무래도 대선 주자는 당 밖의 주자들을 뭐 띄우는 거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선을 준비하는 다른 주자들이 좀 서운해하는 기색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 뭐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걷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1940년생입니다. 네. 올해 만 80이 됐는데 자, 김 위원장이 내가 만 80이 됐다는 얘기는 다음 삶이라는 게 덤으로 살 수밖에 없는 뭐 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욕심을 과하게 되면 국민에게 그 자체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이라 아유 되게 너무 엄격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신반장이 너무 깐깐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정치인의 단어 하나에는 그렇죠. 또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다음에 때문에 또 번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렇죠. 상황이 지금은 바뀌었다. 아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이제 통합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에서도 많이 나왔죠. 비판 발언이.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놓고 비판을 세게 했는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공을 신성화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얘기하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박원순의 뭐 공이라 해가지고서 그걸 신상화하려고 하는 나는 그런 노력을 초기에 민주당이 보였다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류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희망이 보인다.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이제 내년 선거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최 반장 아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했지만요.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참신성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일단 좀 특정 인물을 물어봤는데 네. 염두에 둔 특정 인물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래요? 예, 다만 참신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야에서는 벌써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참신성을 내세운 건 어쩌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그렇죠. 발굴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네. 읽히는 대목인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데 참신하지 않다. 뭐 이런 인물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김종인 위원장이 뭐 소위 여의도 차르라고 불리잖아요. 뭐 그만큼 정권을 뭐 휘두르는 적이 있다. 뭐 그걸 이제 빗댄 표현인데 김종인 위원장 다음 선거에서도 뭐 만전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2012년 대선이나 뭐 2016년 총선에서 뭐 승리를 거둬서 얻은 별명이기도 한데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이 사실 뭐 참패를 했었잖아요.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비롯해서 민심이 고약하게 흐르고 있다. 자, 이때 통합당이 대책을 강구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당의 뼈대까지 바꿔서 뭐 다음 선거에서는 승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연결식 때까지는 이제 당권 선거가 잠시 이제 중단이 됐었죠. 근데 오늘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선거 운동에 들어갔고요. 역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내년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죠, 신 반장.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네. 뭐 낼지, 뭐 박 시장에 대한 뭐 의혹 진상 규명은 어떻게 할지 이런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당권 주자들이 답변을 다 좀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일단 김부겸 의원이 먼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을 모아보고 싶다고 하는 당원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제2의 도시 부산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당에 중요한 명운이 걸렸다라고도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선거가 됐기 때문에 당원 당규만 고집할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됩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는 아직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당에서 오늘 기자들이 당에서 박 시장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의원이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답을 했고요. 그럼 후보 공천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기가 되면 저도 할 말을 하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미루다가 말을 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고 한진그룹 조양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죠. 관련한 다른 재판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희 씨가 다른 재판 2개에서 모두 이제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오늘도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재판부 판단 이유가 뭐예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이 범행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폭력 행위는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 표출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어떻게 돼요? 네? 구체적인 혐의요? 예. 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에게 여러 번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22차례에 걸쳐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거나 또 때려서 그때 아주 논란이 됐던 사안이죠.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좀 맞아요. 민망할 정도였는데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겁니다. 운전기사를 발로 차서 다치게 하거나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경비원에게 물건을 던진 혐의 등을 받았죠. 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무죄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신반장, 이 씨에 대한 다른 재판이 2개가 더 있었잖아요. 근데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 집행유예가 나왔죠? 일단 국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 3건에 대해서 전부 다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오늘 선고가 끝난 뒤에 이명희 씨에게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3번째 집행유예를 받은 소감이 어떻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곧장 떠났습니다. 자, 앞서 이명희 씨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해외 명품 밀수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자, 내년 재보궐선거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아주 관심이 많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모레 이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기지사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생중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법원 선거니까 생중계를 합니다. 자,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또 모레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선급 재보궐 준비한다는 김종인의 전략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21대 국회가 한 달 반째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몇 시죠? 6시 2분이네요. 잠시 후인 6시 10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개원 일정 등을 협의한다는 그런 속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여야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내일은 이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기도 하지만은 여야 간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네,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학식입니다. 입학식을 해야 비로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게 실감이 나죠. 자,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령장을 받는 이 교부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종의 입사식을 하게 됩니다. 저도 무려 9년 전에 JTBC에 입사하고 이 사령장을 받는 행사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내가 기자가 됐구나 이렇게 실감이 났습니다. 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을 거쳐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 개원식을 해야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겠죠.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도 하고 국회의장의 개원사도 듣고 하면 내가 진짜 국회의원이 됐구나. 국립민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원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개원식을 갖자는 입장입니다. 6월 국회가 끝나고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21대 국회 개원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원식은 국회의원 선서 등 새로운 국회의 출발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당연히 개원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절차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과 입장이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개원식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는 우리 수석 부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민주당 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되 우리가 요구하는 주장이나 요구를 굳건하게 지키고 쉽게 저쪽의 요구나 편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문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원식이 미뤄지면서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이 늦어지면서 개원 연설문을 8번이나 고친 것으로 알려졌죠. 역대 대통령은 국회가 새로 개원하면 개원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개원 연설을 해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진화의 문턱에서 오늘 제18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책무를 함께 나누어지고 갈 동반자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함께 받을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억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여야는 잠시 뒤인 6시 10분부터 개원식 등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최종 협상을 가질 예정인데요.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16일, 그러니까 모레 이 개원식과 함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16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 협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법은 시행이 되는데 법을 실행할 기관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공수처 이야기입니다. 당초 내일 출범할 예정이었던 공수처 설치 문제도 국회를 표류 중입니다. 아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했는데요. 추천위원 선임을 서둘렀던 민주당은 이 장성근 변호사의 사임으로 위원 선임 작업에 새로 들어갔고요.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 자체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절차도 내용도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이 구성은 물론이고 관련 후속 법안도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수처 출범 시기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회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3명입니다. 해외 유입이 좀 더 많았는데요. 19명이고요. 지역 발생은 14명입니다. 지역 발생,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많았는데요. 서울 7명, 경기도 4명, 전북 2명, 충북 1명 등입니다. 최근 주요 발생 사례를 보게 되면 주로 방문 판매,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이나 친목 모임, 종교시설, 요양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가 지속되고 있어서 계속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국내 지역 발생도 큰 문제지만 해외 유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엊그제는 43명이 해외 유입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만큼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확진 환자 1,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닷새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가 오히려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상황이 특히 심각한데요. 매일 6만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가 새로운 확산지가 됐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에서만 12,000여 명이 새로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We have to address the virus with steady resolve. We can't get swept away in fear. We have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네, 미국에선 곧 백신 생산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고요.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개원식 못 연 국회, 개원 연설도 물 건너 가나, 죄송합니다. 의원 선서도 못한 국회, 이번 주 개원식 열리나. 네, 엉뚱하게 읽어요. 어떻게 된 거지? 6시 10분에 지금 여야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속보를 반영했구나, 중간에. 속보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바꾸느라. 고반장은 또 외운 거대로 얘기한 거구나. 예. 그렇죠? 워낙 기억력이 좋으니까. 아까 그 서영식 받을 때 사진, 9년 전 사진인데 네. 지금이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신반장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네, 신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정론직필해야지. 우리가 자 지금 이제 국회 상황 이제 고반장이 저 마지막 제목까지 잘못 읽으면서 속보를 반영했는데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히 6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대로라면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만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 일이란 게 알 수 없죠. 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또 다른 일로 또 싸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합의가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16일, 그러니까 모레 본회의를 열고 또 개원식도 하고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하는 이제 그런 스케줄을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합의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일에서 21일 사이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또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정치부회 끝나기 전까지 속보가 안 들어오면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또 국회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국회 상임위가 또 일부 열렸잖아요, 재반장. 어떤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됐나요? 네, 우선 이 외통위에서는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 채택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인영 후보자 측에 모두 1,335건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오늘 전체회를 가졌는데요. 오는 22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포함한 청문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모두 42명인데요. 주요 증인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 처방사 안모 씨, 또 선배 선수 2명을 비롯해 대한체육회장, 대한철인 3종 협회장, 경주시장, 지역체육회와 경찰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숙현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좀 덧붙이자면요. 김규봉 감독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있었다면서요? 네, 경북지방경찰청이 이 김규봉 감독과 주장 선수 주거지 등을 오늘이 아니라 이제 이틀 전입니다. 12일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경찰은 지난 12일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두 사람 집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서 지금 분석 중이고요. 이 김규봉 감독 등은 고 최숙현 선수 등 다른 선수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이 김 감독 등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최 반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가 5일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는 건데요. 그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남미와 중동 국가 그리고 인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부 브리핑에서도 해외 환자 급증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통제가 쉽지 않은 국제적 위기 상황입니다. 다시금 코로나19의 통제와 관리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세계 각국의 대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거브라이어수스 WHO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자,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자, 코로나19는 여전히 제1의 공공의 적이지만 여러 정부와 각국, 국민들의 행동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부의 포괄적인 대응, 대중의 공중보건 지침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은 더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각국 정부의 이 방역 대책과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거브라이어수스 사무총장은 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기존의 이 정상 생활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면서 확산세가 거센 나라들이 지금이라도 포괄적인 이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 반장, 그중에서도 미국 상황이 제일 심각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이 미국 동부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지였는데 현재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주요 확산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로리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12,000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캘리포니아도 하루 평균 10,000명 안팎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어제 지난 5월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한 지 2달여 만에 다시 재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고반장이 짧게 설명을 했는데 네. 캘리포니아 지금 저녁에 술집, 식당, 심지어는 교회 예배도 보지 말라 이런 지시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게빈 뉴섬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최근의 통계는 모든 사람이 상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이렇게 재봉쇄 지침을 내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곧 백신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개원식 못 연 국회, 개원 연설도 물 건너가나였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아마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은 내일 저희가 속보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죠. 네. 네, 오늘 굉장히 징그럽네요.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인천 이번엔 유충, 수돗물 포비아 막아야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던 인천 서구 일대에서 또 수돗물이 말썽입니다. 샤워기 필터에 가느다란 벌레, 유충이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관계 당국은 즉각 원인 조사에 나섰고 우선 관련 학교부터 급식과 수돗물 음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수돗물로 식재료 손질은 물론 샤워와 빨래까지 하는데 유충이 나오다니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생수로 먹고 씻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돗물 포비아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루빨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상황 좀 챙겨요, 고 반장. 저랑 같은 실수하셨네요. 아니, 난 실수한 게 아니죠. 아니에요. 난 제대로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 아까 고 반장은. 예.